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고와 수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신고 수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의 공법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인이 어떠한 공법적인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해서 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게 되는데, 영업허가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청행위, 이런 게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고, 건축허가 신청, 건축 신고와 같은 행위들이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가 될 겁니다. 신고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금부터 할 텐데, 전체적인 틀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제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허가제가 있고, 허가제가. 그리고 이제 홍정선 교수님에 따르게 되면 완화된 허가제라는 단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완화된 허가제. 사실은 이렇게 완화되었다라기보다는 이게 변형된 허가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제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신고제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인의 공법행위와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를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볼게요.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청 행위가 이 세 가지 제도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있을 겁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있는데, 허가제에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봤을 때 식품위생법 37조의 영업허가 신청 또는 건축법 11조 1항의 건축허가 신청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허가제에서는요 신청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신청이라는 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만약 요건을 다 갖추어 왔다면 그에 대해서 허가라는 행위를 해주게 되는데, 인허가 행위를 해주게 되는데, 이 인허가 행위는요 처분성이 인정이 되죠. 건축허가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영업허가를 해줘야지만 단란주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제,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면 민주화돼 갈수록 이렇게 허가제가 이제 신고제로 이렇게 바뀌어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지금은 없는데요.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는 사회단체를 만들게 되면 사회단체 결성을 하면 그걸 전부 다 이제 빨갱이 집단으로 봐가지고 그 이제 결성을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단체를 이제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자라는 의미에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등록을 하면 사회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이후에는요,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등록도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사회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아예 이 법을 폐지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법이 없어도 자유롭게 누구든 사회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처음에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등록이라는 것은요, 그 주소가 여기에는 이 완화된 허가제에 해당을 한단 말이죠. 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등록이라는 행위가. 이 등록이라는 행위를 조금 더 규제를 완화시켜서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신고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돼요. 사실 요 밑에도 뭐가 있냐면 통보제라는 게 있습니다. 통보제라는 게.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 미용실 같은 거 할 때요, 신고도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미용실 합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미용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정보만 수집하는 정도 수준. 요 밑에 이제 통보제라는 게 있긴 한데, 지금은 통보제는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고 신고제까지로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행정청이 수리라는 행위를 하게 돼요. 우리 행정절차법에 이제 신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에 어떤 내용 사항들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신입생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어디 가서 학관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디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걸 선배들한테 다 그 절차를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는 뭐가 있다? 신입생 처지에, 그렇죠? 신입 처지에. 나는 아직 신입생 처지니까 행정절차법을 좀 적용시켜주세요. 그래서 신은 신고, 그렇죠? 입은요 입법예고, 입법예고. 처는 처분절차. 처분절차. 지는 행정지도. 예는 행정예고,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신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신입생 처지에 신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에, 40조에, 신고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는데요. 40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조는 다시 1항과 2항으로 나눠지는데, 1항에 있는 신고, 이게 바로, 본래적 의미의 신고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고제 하에서의 신고가 행정절차법 40조에 있는 신고입니다. 여기에 있는 신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서 의무는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서 의무는 끝난다. 즉 신고서 제출만 가지고 바로 법적 효과는 발생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법 제14조에 있는 건축신고입니다. 건축신고서,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규모 건축물과 달리 소규모 건축물은 그냥 건축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신고서 제출로서 이미 법적 효과는 발생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바로 본래적 의미의 신고고 그것을 우리가 자기완결적 신고, 자족적 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고 그 자체만 가지고 스스로 법적 효과를 완성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신고의 요건,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요건을 보게 되면은 기재사항의 하자가 없을 것, 기재사항의 하자가 없을 것. 그건 신고서에 누락 없이 그냥 전부 다 꼼꼼히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완비할 것, 첨부 서류를 가지고 와라, 누락시키지 마라.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가져오라는 첨부 서류만 다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고의 요건인데, 여러분 딱 보세요. 신고서에 어디 누락 없이 꽉 채워져 있는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있죠?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첨부 서류, A라는 서류, B라는 서류, C라는 서류 가져오라고 했는데, 갖고 왔는지 여부, 내용 관계 없습니다. 가지고 왔는지만 보는 거예요. 가지고 왔는지 여부, 초등학생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행정청의 어떠한 의사작용을 요하지 않고, 그냥 누구든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요건을 우리가 형식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형식적 요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것의 요건, 신고 요건은 오직 뭐밖에 없다? 형식적 요건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어디에 있다? 행정절차법 40조 2항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신고입니다. 이 자기완결적 신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신고제 하에서의 신고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굉장히 민족적 우월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죠. 우리 국민들은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죠. 굉장히 우발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일 민족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단일 민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그죠? 베이비붐 시대에 그때는 몇 명 이상 애를 못 낳게 하던 그죠? 가족 의료준칙 이런 거 만들고 지금 와갖고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있죠. 그때 막지 말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2002년도에 월드컵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는가? 빨갱이들이어서 절대 빨간색을 입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수배를 당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빨간색을 입고 나왔으면 다 잡아넣었어야죠. 그런데 좋다고 노래 부르면서 월드컵을 잘 성사시킵니다. IMF 시대에 어떤 게 있어요? 금모으기 운동을 하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라가 위험해지면 이민 가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금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우리는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예요.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말 대단한 우리의 식민지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걔들은 못하는 걸 우리는 하죠. 걔들은 수십 년째 보수당이 집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자꾸 하잖아요. 독도 가지고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견제를 받지 않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우월하지만 또 문제점이 있죠. 뒤에 가서 제가 이제 행정조사를 가르쳐 드리다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이제 일반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삼성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세무조사 들어간다, 행정조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행정조사를 들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외부에 공표하면 안 됩니다. 비밀 누설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의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수고로움을 겪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빨리 그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말이죠. 세무조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업체는요, 이미 좀 이렇게 부도덕한 업체, 이미 그렇게 다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러나 조사해본 결과 아무 문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다반사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찍혔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터넷이 우린 빠름 이런 나라기 때문에 빨리 발전합니다. 빨리 발전하는데 그 빨리 발전한 인터넷 제도를 우리가 이용해서 뭘 합니까? 연예인들을 마녀 사냥해서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이런 문제들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항상 졸속적 행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이 허가제를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서 민주화되면 될수록 이렇게 신고제로 간다면 신고제로 법제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바꾸려고 했는데 항상 무엇이다? 절차적인 수고로움을 겪을 생각을 안 해요. 한 번에 넘어가고 싶은 거죠. 이 조급증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이런 흔적을 남기고 말아요. 그렇죠? 이 흔적을 치우질 못했습니다. 도대체 얘는 누군가?
이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내야지만 비로소 신고와 수리라는 문제를 제대로 접근을 해낼 수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엄연히 허가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신고와 똑같이 그 형식은 여기가 신고이고 여기가 수리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와 밑에를 한번 나눠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묶어보고요. 이렇게 묶어보고 그리고 밑에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보시게 되면 이 공통점이 보이시죠? 얘네들은 지금 보이는 것만 갖고 또 공통적이에요. 뭐가 공통적이죠? 형식이 공통적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행위의 형식과 행정성의 행위의 형식이 공통적이에요. 얘네들은 분명히 다르게 생겼는데 뭐가 공통적일까요? 그렇다면 실질이 공통적이죠. 얘들은 실질이. 그 내용이 공통적입니다. 잘 보시다시피 완화된 허가제라는 것은요. 허가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단 변형된 허가제라는 표현이 맞다고 했죠. 그렇다면 변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변형이라는 것은 바로 형식이 변형되었다. 허가제와 비교했을 때 형식이 신고와 수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변형을 가하였다. 그러나 실질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허가제와 그 실질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신고와 수리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신청과 허가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얘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돼요. 여기는요. 영업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신청하면 바로 나에게 영업권이 인정됩니까? 건축권이 인정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신고만 가지고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조합법에 보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신고증을 주면 그것으로서 노동조합 설립의 효과는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 행정청이 실질적인 심사를 들어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기재사항 신고서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다 누락 없이 다 써넣는가, 기입했는가, 첨부서를 갖춰왔는가 이런 걸 판단한 게 아니라 과연 정말로 그 조합의 구성원은 제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 근로자성 이런 문제도 판단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노동조합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행정청이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행정청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실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결론 어떻게 되냐? 허가제는 형식도 신고와 허가로서 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고 내용 역시도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가 들어가고 행정청의 허가 여부에 의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내용 역시도 허가제입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신고제라는 것은 형식은 신고와 수리로 이루어지는 신고제고 그 실질 역시도 내용이라고 쓸까요? 내용, 실질 역시도 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걔는 형식은 엄연히 변형됐기 때문에 신고제, 신고수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 내용, 실질이 어떻게 된다? 허가제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어떻게 된다? 위에는 실질적인 심사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신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본래적 의미의 신고죠. 신고제에서의 신고 뭐라고 부른다?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부른다.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부른다. 이런 건 뭘까요? 이거는 수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수리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수리가 좀 필요하네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불러요. 그죠? 신고는 이와 같은 신청 행위와 함께 사인의 공법 행위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을 이게 더 큰 개념이죠. 사인의 공법 행위에도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사인의 공법 행위의 종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족적 공법 행위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행정 요건적 공법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 오시다시피 자족적 공법 행위라는 것은 이 사인의 공법 행위만 가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행정 요건적 공법 행위라는 것은 그에 대응한 무엇이 행정 작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신청 이거는 자족적인 것일까요? 행정 요건적인 것일까요? 얘는 허가가 있어야지만 행정 작용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이런 거는 행정 요건적 공법 행위입니다. 얘는요, 실질에 있어서 역시 수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노동조합이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도 역시 행정 요건적 공법 행위가 되겠죠. 얘는요,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바로 자족적 공법 행위, 자족적 공법 행위. 사인의 공법 행위 중에서 자족적 공법 행위가 될 겁니다.
여기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영업허가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영업허가라는 그 결정 행위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직접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를 갖추고 있죠. 얘는요. 신고만 하면 바로 법적 효과,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니 그렇죠. 이 수리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행정청이 그 신고서를 수리를 해주든 수리 거부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건축권은 인정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얘는 어떨까요? 수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야지만 그에 따른 지위가 인정된다거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거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입니다. 성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성질이 같아요. 형식을 보시게 되면 이 두 개가 그 형식이 같죠.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신고 수리를 배울 때는 뭘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이것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과연 어느 쪽일까를 판단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고 수리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경우에서는 학자들이 신고를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이걸 가지고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고 수리를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정보 제공적 신고라는 것과 금지 해제적 신고라는 것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보 제공적 신고,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와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다수의 입장인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소수설은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정보 제공적 신고와 그 다음에 금지 해제적 신고라는 것이 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금지를 해제시킨다라는 거. 이거 허가제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 정도의 우리 아이디어 따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가라는 건 뭐예요? 허가라는 거. 원래는 헌법상 인정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인데 일정한 위헌 방지라는 소극적인 사회의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우선은 모든 사람들에게 살짝 금지시켜줬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금지를 시켜놔요. 하지만 어떤 요건을 갖춰 오게 되면은 그 금지를 해제시켜주겠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예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상대적 금지라고 하죠. 상대적 금지. 위헌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금지를 우선 시켜놓습니다. 예방적 금지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해제시켜주겠다라는 의미로 금지시킵니다. 상대적 금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금지시켰다가 해제를 시켜줍니다. 일반적 금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금지 행위는 바로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가 해제되어야지만 비로소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구장업을 하고 싶다 또는 골프장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구장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골프장업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 신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당구장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금지를 해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골프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금지를 해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건축신고도 마찬가지죠. 건축을 당연히 자신의 재산권 행사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건축신고를 통해서 금지를 해제시키고 비로소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금지 해제적 신고예요. 그럼 정보 제공적 신고는 뭘까요? 이건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겨울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겨울에. 퇴근하면서 주변을 잘 살핍니다. 술 먹고 쓰러져 계신 분들을 발견을 하면 바로바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여기도 한 명, 저기도 한 명, 저기도 한 명. 이게 바로 경찰 신고입니다. 불났네? 화재 신고. 이건 국가에게 어떤 정보만 알려주는 의미죠. 화재 신고를 하면 내가 비로소 불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까? 경찰 신고를 하면 내가 비로소 술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단순한 정보 제공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생신고는 뭘까요?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비로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겁니까? 애를 낳았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사망신고는 신고하고 이제 죽으러 갑니까? 아니죠. 죽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바로 정보 제공적 신고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 말이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정보 제공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일까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까요? 정보 제공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일 수밖에 없죠. 그죠? 정보를 제공하는데 상대방이 수리를 해야지만 정보가 제공된 것인가요? 아니죠. 전화해서 알려주는 순간 이미 정보는 제공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게 맞습니다. 그죠? 이건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하지만 금지 해제적 신고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방금 우리가 들었던 예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건축신고는요. 건축신고는 그 건축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요. 자기완결적 신고도 있죠, 이 안에.
자기 완결적 신고도 있고,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요.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상대방이 수리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설립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이렇게 포함돼요. 결국 어디까지다? 정보 제공적 신고에서 금지해제적 신고의 반까지가 자기 완결적 신고고, 나머지가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완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또 이것을 구별하는 문제로 또 기결돼 버리는 거죠. 이 문제만 잘 해결을 하면 신고와 수리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해결됐다라고 볼 것이고, 마지막 교과서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정법은 결국 어디서 집행성된다고요? 어디서? 저희 집에서 집행성되긴 하는데, 행정법은 결국 행정구제법에서 집행성되는 거죠. 구제법에서. 행정학과 행정법은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람직한 행정현상은 무엇인가, 능률성과 민주성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바로 행정학이라고 한다면, 행정법이라는 것은요. 행정권을 어느 범위까지 발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만약 그 범위를 경계를 일탈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구제시켜줄 것인가? 모든 문제는 권리구제에 대한 문제로 결국 다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신고 수리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권리구제 문제는 어떨 때 발생하겠어요? 여기서 수리가 거부되었을 때겠죠. 수리가 거부되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수리 거부의 문제예요. 여기서 거부되었을 때입니다. 거부되었을 때 거부행위. 허가를 거부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허가 거부라고 합니다. 허가 거부.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수리 거부라고 하고, 여기도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수리 거부라고 합니다. 자, 허가 거부가 되었을 때 이 거부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을 하려고 하게 되면 뭘 제기해요? 소송으로 치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죠. 여기도 핵심이 뭐야? 거부처분의 성립 여부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 거부는 처분인가? 거부처분의 성립. 이게 중요한 거죠. 거부처분이 성립되어야지만 비로소 거부처분 취소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 등을 통해서 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처분은 어떻게 성립돼요? 첫 번째, 그것이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하고, 두 번째,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지만 그 거부는 처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보시게 되면 처분이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가 포함되어 있죠. 과연 이 거부행위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는 처분이 맞는가? 처분의 성질을 띠는 거부인가? 그래서 과연 항고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허가가 처분이니까 1번에서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처분에 대한 거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신청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은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닌 경우가 이제 몇 개 좀 특이하게 있는데 그건 우리 뒤에서 소송법 가서 배우도록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허가는요. 허가 뭐 하나만 빼고 CF 도로통행 금지 해제. 도로통행 금지 해제라는 것이 허가의 성격을 띠어요. 요거 하나만 빼고, 이거는 예를 들어 청와대 앞에 도로통행을 행사가 있다고 해서 금지를 시킵니다. 이거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거여서 일반 처분의 성격을 띠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통행 그 금지를 이제 해제시킨다는 게 누군가가 해제 신청을 해야지만 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행사 끝나면 금지 그냥 해제시키는 겁니다. 이제 통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뭐가 아니야? 이거는 일방적 행정행위지, 이것은 일방적 행정행위지 쌍방적 행정행위가 아니고요. 하지만 이거 하나를 제외한 모두죠. 이거 하나를 제외한 모두 99%는 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쌍방적 행위. 이 허가의 근거법에 신청이라는 식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어떤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허가는 쌍방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신청권이라는 것은 이 법규 해석상, 이 근거법, 허가의 근거법의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어서 신청권도 99%는 인정됩니다. 수리 거부는 어떨까요? 수리 거부. 완화된 허가제 하에서의 수리 거부는 방금 우리가 수리가 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거부 문제 없습니다. 수리가 처분이라면 수리 거부는 수리에 대한 거부죠. 처분이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죠. 처분에 대한 거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신청권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100% 인정됩니다. 100%.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은요. 수리가 있어야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수리라는 처분은 100% 쌍방적 행정입니다.
무조건 어떻게 돼? 이게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사인의 공법행위를 필수적인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 쌍방적 행정이기 때문에 신청권은 무조건 인정된다. 얘는 어떨까요? 이거는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선은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지 그래야지 신청권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방금 보시다시피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거부 자체가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거부 자체가 아니면 이 수리 거부를 처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거부 처분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문제를 우리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판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건축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이래 들어가고 있는데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하죠? 건축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법 11조 1항에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라.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 허가지에서의 허가 처분이에요. 근데 건축법 14조 1항에 보시게 되면 건축신고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여기는 대규모 건축물이고 이건 소규모 건축물들이에요. 내용을 보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 신고만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준다. 건축 신고만 하면 허가가 나온 것으로 의제해주고 허가 받은 적법 건축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 의제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인허가 의제제도라는 것의 의제가 아니고 신고받으면 허가로 의제해준다. 간주해준다. 본다. 그 의제입니다.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행정청은 건축 신고로서 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에는 건축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 대해서 공사 중지, 철거, 사용 금지 등의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의 건축물을 사용해서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가 있으며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신고는 여기 포함된다고 했죠. 신고제 하에서도 이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실무상 반려라는 표현은 학문상 거부예요. 거부. 그러니까 거부될 경우 반려될 경우 거부될 경우에 당의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해버리면 이게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시작해버리게 되면 방금 위에서 얘기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되거나 또한 당의 건축물을 사용해서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돼 버릴 수가 있어서 이런 게 바로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건데 관허사업이 제한돼 버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불안정한 상황이 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수리거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이 수리거부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인 불안을 해소한 다음에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행위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실제로는 위법한 게 아닌데 위법한 것으로 막 인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구나 보세요.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면 얘는 뭐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처분이 아닙니다. 수리 거부가 처분이 아니면 거부 처분이 성립이 안 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수리 거부가 나온 게 이게 위법하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나온 거죠. 얘는 건축 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도 없었으며 첨부 서류도 모두 잘 갖춰와서 형식적 요건이었습니다. 신고 요건 모두 갖춰서 적법하게 잘 건축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법 40조 1항, 건축법 14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이미 건축 금지는 해제된 것이고 얘는 적법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나도 멍청하고 바보 같고 얼빵한 공무원이 행정청이
신고서가 제대로 제출 안 된 줄 알고 수리 거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수리 거부를 해버려. 제대로 제출됐거든요. 얘 건축권 있거든요. 건물 지어도 되거든요. 근데 뭐야, 행정청은. 얘는 건축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청은. 그럼 얘가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건축을 개시해버리게 되면요. 그 건물을 행정청은 뭐라고 인식하겠습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의지해주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버려. 불법 건축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불법 건축물로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 판례에서 한 말이 무엇이냐. 첫 번째, 건축법 79조 1항에 따른 무엇을? 시정명령. 철거 명령할지도 모른다. 그 건물에 대해서. 멀쩡한 건물인데, 적법한 건물인데. 그죠? 그냥 79조 2항, 3항에 따라서 무엇도 할 수 있어요.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건물도 지금 1층에는 식당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학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식당가는요. 식품 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죠. 학원은요. 교육청에 등록이네요. 완화된 허가제 등록입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건물이 만약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게 되면 건축법 79조 2항에서 관할행정청한테 뭘 하냐? 관어사업 제한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장이 동작교육청장한테 여기에 있는 이 학원에 대해서 뭐 하라고? 여기에 대해서 학원 인가를 내주지 말라라고 관어사업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1층에 있는 횟집에 대해서 영업허가 내주지 마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같은 다른 행정청의 요청을 받은 관할행정청은 관어사업을 해주는 그 허가를 해주는 관할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관어사업 제한이라는 걸 통해서 관어사업 제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80조에 따르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행강제금 이거 반복적으로 부과합니다. 한 번에 뭐 100만 원씩 계속 부과해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을 만한 또 위험, 불안에 처하게 됩니다. 또 불법 건축물을 만들게 되면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적법한 건축 신고를 했고 얘는 엄연히 적법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건데 행정청이 잘못 오인해서 수리 거부를 했고 그 건물을 위법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같은 장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같은 장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 신고가 이쪽의 문제라고 한다면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죠? 동그라미? 아, 왜 수리 거부해? 수리 거부 잘못된 거야? 위법한 거야? 라고 하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수리 거부가 처분이 아니에요. 위법하게 수리 거부가 돼서 나는 이런 위험의 장래에 처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내가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난 건물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짓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려놓을 때마다 불안하면서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해? 나중에 이거 철거 명령 나오면 이행강제금 나오면 관어사업 제한 나오게 되면 비로소 이때 가가지고 취소를 제기해서 다퉈야 됩니다. 이런 장래의 위험이 현실화될 때까지 그 불안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불안을 조기에 해결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 반려행위 수리 거부는 처분이라고 봄이 옳다라고 판시했죠.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될 수가 없는데 이 같은 장래 위험 방지라는 것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판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고 수리와 관련된 법리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종래에는 이렇게 봤었습니다. 종래에는 자기 완결적 신고는 그 신고에 대한 수리도 처분이 아니고 수리 거부도 처분이 아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 신고에 대한 수리도 처분이며 수리 거부도 방금바적 처분이다. 이게 종래 방식이에요. 종래 판례입니다. 종래 판례인데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자기 완결적 신고의 문제는 둘로 나누자.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기존과 똑같다. 왜? 수리 거부가 처분이면 잘못된 수리 거부 나오면 다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변화가 오냐? 옛날 방식이 하나가 남고요. 첫 번째, 수리도 처분이 아니고 수리 거부도 처분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런 영역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새롭게 추가된 영역입니다. 수리는 처분이 아니다. 왜?
건축 신고를 하면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에 따른 수리가 있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분명히 그냥 사실행위고 이건 처분이 아닌 건 맞다. 그러나 방금 본 대로 장래 위험 방지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수리 거부는 처분으로 봐주자라는 이런 영역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완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이거 구별하는 게 신고 수리 논의의 사실상 전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왜 구별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왜 구별하는 거죠? 모든 건 다 권리 구제와 관련된 거라고 했죠. 왜 구별해? 수리 거부됐을 때 이것 때문에 이쪽이야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수리 거부에 대한 문제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고 이 수리 거부에 대한 부분이 지금 3개로 나눠졌습니다. 옛날엔 2개였었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종래 방식을 이분법적 접근 방법이다. 자기완결적 신고면 수리 거부다 처분 아니고 수리를 한 신고면 수리 거부다 처분이다. 수리 마수리 이분법적 접근 방법으로 파악을 했었으나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다? 수리 거부 쪽에 대한 내용이 3개입니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3분법적 접근 방법에 따라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 노란색 이 부분은 바로 장래 위험이라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판례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2009년도 이전까지는 판례가 이분법적 접근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전압 판례가 하나가 나오면서부터 상황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건입니다. 이 당시 판례는 어떻게 봤었냐면 종래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의 문제는 오직 주민등록법만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를 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관계법률로서의 지방자치법 등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신고를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동네로 이사 온 거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주민등록법만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 와서 얼마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왔는가만 딱 파악하면 되니까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은 오직 형식적 요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근데 과거엔 그래 보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른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공법관계에서 주민의 생활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법률들의 요건들까지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심사 대상으로 봤었다. 그러다 보니 신고 요건 안에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포함돼 버리고 말았었고 그래서 종래에는 어떻게 봤었다? 종래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봤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리 거부는 처분이죠. 수리 거부가 핵심이죠. 수리라는 논의는 수리 거부를 논의하기 위한 그냥 전초전이에요. 종래 이렇게 봤었는데 판례가 최근에 바뀌면서 주민등록법상의 그 신고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판례가 입장을 바꾸면서 이거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파악을 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로 파악을 하면 원칙적으로 수리 거부가 처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를 수리 거부는 처분이라고 해서 소송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데 가는 루트가 바뀌었습니다. 가는 루트가.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킨 이렇게 바뀐 거는 이거는 그냥 법적인 해석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런 문제가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판례가 딱 등장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몇몇 학자들은 이제는 판례가 신고와 수리를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 해제적 신고에 대한 문제로 지금 판례가 이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막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고 나서 2010년도에 판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건축신고 판례예요. 건축신고 사건이에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건, 건축신고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판례입니다. 건축신고는 엄연히 자기완결적 신고고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건데 수리 거부는 당연히 처분이 아닌데 행정청이 오인하여 수리 거부를 했을 때 이 친구가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으며 나중에 4가지 얘기했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관할사업 제한, 벌금 부과 이와 같은 장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 대집행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요. 장래 위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
건축신고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건축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인데 장래 위험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익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판례 나왔을 때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신고 수리를 판례가 정보 제공적 신고랑 금지 해제적 신고랑 이렇게 보려는 거 아니냐. 왜? 옛날식으로 치게 되면 잘 보세요. 옛날식으로 치게 되면은 이분 법적 접근 방법으로 보면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 거부가 처분이 아니거든요. 네, 이 구도로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 구도로 하게 되면 저딴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도를 포기했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2011년도 1월 달에 그 다음 판례가 나옵니다. 인허가 의제제도 하에서의 건축신고 사건 판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제가 따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제도 하에서의 건축신고는,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여기서는 자기 완결적 신고라는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그런 표현이 판시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딱 말을 해줘요. 그러니 판례는 자기 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도를 포기한 게 아닌 거죠.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그에 대한 수리 거부가 있었다면 수리 거부 처분이 맞다. 이래버립니다. 그럼 이거 유지가 된 거예요. 분명히 유지가 명시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유지가 된 건데 자기 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키는 영역이 생긴 거죠, 새로. 그래서 이런 영역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는 삼분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다수설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 김중광 교수님이나 경희대 박균성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도약교의 김현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다 어떻게 보시냐? 이 삼분법적 접근 방법으로 이게 판례가 입장을 바꿨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한 판 더 뜹니다. 한 판 더 뜨는 거는 착공신고 사건 판례예요.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뭐가? 착공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수리 거부 처분이다 이래버립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이거랑 건축신고랑 착공신고의 차이가 뭐예요? 건축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물 어떻게 짓죠? 제대로 된 설계 도면과 이런 거를 제출을 하고 나서 그런 건물이면 지어도 괜찮겠네. 건축 허가를 받아요. 건축 허가는 작은 건물은 건축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건물을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 건물을 이제 짓죠. 근데 건물을 짓기 전에 뭘 하냐면 착공 신고를 해요. 이제 공사 시작합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요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건물을 지어요. 건축을 합니다. 그럼 끝나요? 아니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지었는가, 그죠? 비상구는 제대로 갖추었는가, 소방안전법상의 그 요건들은 다 갖추었는가. 그래서 준공검사라는 것을 해요. 근데 이건 옛날식 표현이고 지금식 표현으로는요 준공검사를 건축물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 준공검사, 건축물 사용 승인, 이거는 가압상 허가예요. 건축 허가랑 똑같아요. 이걸 안 받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계로 가는데 여기 있는 게 이게 바로 착공신고예요. 건축신고라는 것은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있던 것을 해제시키는 신고니까 이거는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금지 해제적 신고 중에서의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그렇죠? 이건 아까 우리가 봤고 착공신고는요 이것도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왜? 수리를 해야만 착공하는 게 아니라 착공신고만 하면 이제 바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공사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정보만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만. 이것은 정보 제공적 신고이면서 자기완결적 신고야. 2010년도 여기 건축신고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관화사업 제한, 벌금 부과와 같은 장래의 위험을 고려하여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똑같은 말 합니다. 한마디 틀리잖아요. 건축신고라는 것을 착공신고라는 것으로 요거 표현만 딱 두 글자 바꾸고 판시가 완전 똑같아요. 이러한 장래 위험을 고려하여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키자. 이게 여기에는 이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변화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신고 수리에 대한 이론을 다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신 건데, 교과서 가지고 부족한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